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박수 한번 치죠. 마침내 저희가 구독자 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우! 너무 안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달성한 귀중한 3만입니다. 저희가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요동치고 기간도 길었어요. 네, 딱 3년 좀 넘었습니다. 3만까지 오는데 시작한 지가 2020년 3월 27일에 시작해갖고 10만까지 10년 걸리는 거야? 실버 버튼 받으면 나 그때, 환갑되는 거야? 우리가 실버가 되는 거야. 모두 열심히 지켜봐 주신 저희 애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따로 뭐 축배도 안 터뜨리고 뭐 이벤트도 안 하는 거는 제가 그 댓글이 생각이 났어요. 초창기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헤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방송이 왜 10만이 안 되냐. 빨리 10만 가버려라. 예, 그게 생각이 나갖고 이 3만에 너무 축배를 터뜨리지 말고 한 10만 됐을 때 성대하게 한번. 너무 길잖아요. 그래도 뭐 저희가 아무튼 뭐 다음 라이브 때까지만 고민을 좀 해보죠. 네, 그때까지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유지도 하고 그때까지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K리그 바람도 불고 또 라이브 효과도 보고 네. 최근에 또 우리 임영웅님의 은공까지 얻으면서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더 저희 둘만의 힘으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K리그 최고 유튜브 채널이 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바라고요. 자, 벌써 7라운드입니다. 이제 주중 경기들까지 챙기면서 빡센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잘 타야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7라운드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볼만찬이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10월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초반 승점이 간절한 양 팀입니다. 네. 일단 주중 FA컵에선 낮은 리그의 팀을 만나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원은 시즌 첫 승을 거뒀는데요. 안산전 3대1 스코어였습니다. 풀 로테이션을 돌려서 주전급들 체력을 비축을 했는데요. 이병헌 감독 입장에선 이 경기를 통해서 다양한 힌트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 염기훈 활용법입니다. 이날 중미로 풀타임을 뛰었는데요. 특유의 키패스, 탈압박, 키핑, 여유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고 물론 2부 리그를 상대하긴 했지만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당장 제주전이 코앞이라 40살 선수를 바로 또 풀타임 기용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염기훈이 박수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병준에게 시즌 첫 골을 선물한 점인데요. 안병준이 어느 공격수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세를 타는 유형이라 그쵸. 이 골이 초반 마음의 짐을 떨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기를 이병헌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초반에 핵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죠. 류승우와 전진우가 골맛을 봤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당장 제주전에는 이날 휴식한 주전급 자원들 위주로 나서겠지만 FA컵 통해서 내부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두 번째 힌트는 그런 면에서 뮬리치로 하겠습니다. 뮬리치는 원래 후반에 일정한 시간대에 좀 투입될 그런 계획으로 보였는데 골키퍼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벤치에 대기했습니다. 안병준이 풀타임을 뛴 만큼 뮬리치는 제주전을 통해서 수원 입단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힌트까지는 아닌데 이병헌 감독이 안산전을 마치고 주장단에게 이틀간 합숙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떠올려보면 지난해 7월 어려운 시기에 합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고요. 아코스티의 경우는 제주전 출전에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 제주 얘기를 해보면 제주도 창원시청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연장 갈 뻔한 경기를 구자철의 골로 그렇죠. 90분 내에 끝냈습니다. 지난 경기 때 그 경기장에 걸린 그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부상 방지 부적을 한 팬이 만들어서 윤성효 부적에 의해 인성의 부적에 이어서 부상 안 돼, 부상 그만 달려있던데 그 정도로 이제 부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로테이션 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이스, 김호규, 이주용을 아꼈고요. 구자철, 유리, 조나탄은 30분 남짓
출전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습니다. 이창민은 이제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중원 대장다운 모습을 보인 점도 소득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소득은 분위기죠. 일단 강원전을 시작으로 2연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창민을 시작으로 안현범도 수원전에 돌아올 계획이라 스쿼드 무게감이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채민과 전성진의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연재훈은 이달 말 정도에 데뷔전을 치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키플레이어는 첫 선발이 예상되는 수원에선 뮬리치로 하겠습니다. 뮬리치는 성남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제주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에선 돌아온 에이스 이창민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민이 있고 없고 경기력 차이가 확실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 무승부 택하겠습니다. 전 수원 승리. 상황 종합하고 뭐 체력적인 부분 감안하면 수원의 첫 승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이번에는 상승세 타는 두 팀의 만남입니다. 나란히 4승씩 따내면서 포항이 2위, 서울이 3위입니다. 포항은 마지막으로 리그에서 우승한 2013년보다 출발이 더 좋습니다. 서울은 2019년 이후 가장 좋은 페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은 포항이 더 좋았지만 상성으로 볼 땐 서울이 나았습니다. 안익수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지략 대결에선 안 감독이 3승 1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4경기 중 3경기에서 포항이 전반에 선제골을 넣었고 유리하게 끌고 갔고 서울이 모두 후반전 득점으로 따라잡거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안익수 감독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둘지 지켜보고 싶고요. 전술적인 상성을 보면 두 팀은 엇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포백 기반의 직접 드리블보단 패스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즐기고 인터셉트 능력은 두 팀 모두 리그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선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항이 올 시즌 전반 탐색전, 후반 집중 공략 컨셉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서울이 최근 2경기 연속 상대 맞춤 포메이션으로 나선 점을 본다면 이 경기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6경기를 통해서 두 팀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요. 포항의 패스 위치는 공격 지역이 14.3%, 그리고 중앙 지역 패스가 62.1%, 수비 지역이 23.5%, 공격과 중앙 지역을 합치면 76.4%입니다. 반면 서울은 공격과 중앙 지역 합치면 67.2%. 포항이 조금 더 전진해서 플레이를 하고 서울이 상대적으로 수비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팅 위치도 포항이 전체 슈팅 대비 박스 밖 슈팅 비율이 2%,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 슈팅에 의한 득점이 9대1, 90%에 달하거든요. 반면에 서울은 페널티 박스 밖 슈팅 비율이 50%,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 슈팅에 의한 득점이 57%. 그러니까 그 포항은 박스 안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고 서울은 중거리 슛과 세트 피스를 이용한 패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의 중거리 슛 득점을 주도하는 선수가 바로 나상호죠. 맞아요. 울산전과 대전전에서 박스 밖 슈팅으로 득점을 했는데요. 포항이 지난 6경기에서 피유효슛이 14개. 2부 여기 제일 작습니다. 12개 팀 중에 제일 적은데요. 그만큼 상대 공격 과정에서 위협적인 슛 찬스 자체를 내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날 서울의 키플레이어로 꼽은 나상호가 이 최고 난도 시합에서 다시 한번 성과를 낼지 지켜보고 싶고요. 나상호는 최근 2경기 연속골 넣고 있잖아요. 포항 상대로도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신은 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항의 키플레이어는 김인성을 뽑고 싶습니다. 올 시즌 포항에 입단해서 출전 시간도 그렇고 핵심적인 역할에선 조금 벗어났지만 지난 광주전에선 많은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로 전반에 광주 측면 수비수의 혼을 빼놓는 김기동의 전술적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희가 그날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당분간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김민성에 대한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존 대표적인 전임맨이죠. 김민성은 성남, 인천, 전북, 울산 소속으로 서울전 17경기에 나서서 한 골에 그쳤습니다. 많이 놓지 못했네요.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소위 패턴픽이라고 하죠. 서울이 지금 승 중인데 다음 패턴은 아마도 패배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측의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김도균, 김상식 두 친구 감독의 절친 더비입니다. 두 감독의 맞대결 흐름이 묘했습니다. 2021년에는 수원FC가 2승 2무로 한 번도 안 졌고요. 2022년에는 전북이 3승으로 절대 우위를 보였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볼 수 있는 그 첫 판이고요. 수원FC 흐름이 괜찮습니다. 앞서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연패에 빠졌던 수원FC는 지난 대전전에서 특유의 공격 축구로 5대3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원FC 특유의 색깔을 찾은 데다 무엇보다 주춤했던 라스와 윤빛가람이 골맛을 보면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얻은 게 많았던 경기였고요. 매 경기 부상자가 속출했던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대전전 후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었고 네. 주중 FA컵에서도 휴식을 줬거든요. 네, 뭐 수원FC는 백업 자원 쪽에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지난 대전전과 비슷한 라인업이 나설 공산이 큽니다. 네. 복귀를 추진했던 정재용은 다시 근육이 올라와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선민이 데뷔전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는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이번에 한번 전북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이 큽니다. 수원FC 올 시즌도 홈에서 강한데요. 2승 1패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한숨을 돌렸죠. 2연패에 빠졌던 전북은 인천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김선식 감독이 당시 3백 카드로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도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3백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커 보입니다. 라스의 컨디션이 올라온 만큼 구자룡보다는 높이와 힘이 좋은 정태욱 카드가 좀 유력해 보이고요. 공격진에서는 종아리 부상 중인 조규성의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아직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가 잡았지만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와 정상 훈련을 소화 중인 백승호는 이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중도 교체 아웃됐었죠. 좌우 윙백 정우재와 김문환은 모두 별 문제 없이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출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북은 뭐 지난 시즌 거의 원정 깡패였잖아요. 하지만 올 시즌 2패로 아직 승리가 없다는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날 변수 페널티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번의 맞대결에서 페널티킥 무려 5번이나 나왔어요. 구스타보가 이 중 3골을 넣은 걸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지난 시즌 스코어가 모두 1대 0이었다는 점에서 이 페널티킥의 양방은 꽤 승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수원FC에서는 또 한 번 이승우를 키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한번 기대를 걸만할 것 같고요. 전북에서 송민규는 지난 시즌 수원FC전 3경기에서 2골을 넣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대0 승부가 될 공산이 큰데요. 그 1위 전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레벨 차이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춘천 송암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강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유의한 시즌 무승팀이죠. 강원과 그리고 사실상 무승 행보를 밟고 있는 인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강원은 3무 3패 승점 3점으로 11위, 인천은 1승 2무 3패 승점 5점으로 9위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사실상 무승은 뭐예요? 사실상 1승을 했지만 까마득히 기억이 나지 않는. 네, 그리고 두 팀 모두 원치 않는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데요. 기대 대비 실망이 큰 쪽은 아무래도 인천일 것 같습니다. 제르소 신진호 영입하면서 선두권을 위협할 팀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초반에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인천은 6경기에서 기대 득점이 10.32, 12개 팀 중 가장 높거든요. 그 정도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48이 그칩니다. 뭐 같은 기록에서 강원의 0.22보다는 낮지만 근데 최근 3경기를 보면 인천의 기대 득점은 1.86까지 떨어집니다.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득점도 나오지 않으면서 답답한 공격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3경기에선 강원의 기대 득점은 2.69, 인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천이 조금 더 나았지만 최근 흐름은 강원의 득점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수 감독이 제주전을 마치고 말했죠. 요즘은 뭐 승점을 야금야금 따내는 것보단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날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에르난데스의 양 옆에 설 선수들 어떤 제루스의 투입 시점 이런 것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최근 3경기를 보면 조성환 감독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측면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 김보섭 그리고 중원 핵심 이명주가 부상을 당한 여파도 분명히 있는데 두 선수는 뭐 큰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이 경기도 역시 출전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환 감독은 신진호의 파트너 자리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뭐 어떤 실험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강원은 주중 FA컵 일정이 산불 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현재 리그 상황상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경기를 치렀더라도 체력적인 여파는 크지 않았을 것 같고
있겠죠. 네, 기존 이정엽, 케빈 외에 지난 제주전에서 추가로 부상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기존 자원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최용수 감독 기용 패턴이 있습니다. 홈에선 김대원, 디노, 양현준 3톱, 그리고 원정에선 갈레고, 박상혁, 알리바이프 3톱을 쓰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가 홈이긴 하지만 기대를 했던 김대원, 디노, 양현준 트리오가 지금까지 득점을 합작하지 못하는 만큼 변화를 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강원 김대원을 하겠습니다. 6경기에서 유효슛이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골이 안 나지. 네, 지난 시즌 초반 7경기에서 4골을 넣은 기억을 떠올려야 할 것 같고요. 인천은 제로스 하겠습니다. 인천이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득점한 게 제주전이었고요. 그걸 이끌었던 게 바로 제루소입니다.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하죠. 제루스의 스피드를 활용한 단순한 공격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측해보죠. 무승부하겠습니다. 또 한 번에 0대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승 하겠습니다. 인천 수비가 강원식 역습에 좀 취약해 보인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울산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승격팀 대전과 절대지존 울산의 맞대결입니다. 대전 입장에서 K리그1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처음 만나는 셈인데 네.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팀 마지막 대결 2015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팀들 보니까 FA컵 정도에서는 한두 번 만났는데 다른 팀과 달리 울산은 이때가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예전 기록을 보니까 10번의 맞대결에서 6승 3무로 울산이 절대 우위더라고요. 대전의 울산전 마지막 승리는 2011년 8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얘기네요. 일단 대전 이야기부터 해보면 지난 수원FC전에서 3대5 역전패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뭐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이러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억울한 패배에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첫 패 후에 흔히들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날 패배도 패배지만 역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안톤의 퇴장이 되겠죠. 안톤은 대전 수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대전이 비대칭 3백을 쓰고 있는데 이 본체예요. 손합시 퇴장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습니다. 변준수 아니면 김현우가 이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공격 시 오버래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포백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소화하기에는 이 두 선수의 스타일상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수비수죠. 네, 형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 뛰지 못했던 서영재는 복귀각을 재고 있고요. 큰 호재라고 한다면 역시 캡틴 주세종의 복귀죠. 아나골절로 뛰지 못했던 주세종은 지난 FA컵에서 몸을 끌어올렸고요. 이날은 출전 시간을 더욱 늘릴 전망입니다. 울산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흐름이죠. 6연승. 이번 경기까지 승리할 경우 K리그 최다인 개막 후 7연승이 됩니다. K리그사에서 이 기록을 달성한 구단은 1998년 수월, 2003년 성남뿐인데요. 두 구단 모두 그의 K리그 정상을 차지했었습니다. 힘든 경기 속에서도 꾸역꾸역 승점 3점을 챙기고 있는 울산. 울산이 이 정말 흐름이 좋은 게 아픈 선수도 없어요. 정승영과 마틴 아담이 지난 수원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이번 경기 출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뭐 아타로가 벤치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뭐 고르게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야니치 어디 갔냐고 다들 찾고 있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모로 울산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대전이 K리그 입성 후에도 지난 시즌부터 이어왔던 홈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강했다는 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전에선 레안드로 약점을 좀 꼽자면 울산이 그래도 좀 빠른 유영애 선수에게 약했거든요. 돌아온 레안드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울산은 주민규 하겠습니다. 한 템포씩 주민규가 다시 한번 득점포로 가동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 안톤 공백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항상 창기자 픽 반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당분간은 울산은 정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높더라고요. 높아? 나는 만 기자가 더 많이 마신 줄 알았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두 광역시를 연고지로 하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 더비입니다. 더비. 나는 이 되게 말 이쁜 것 같아요. 달빛 더비. 네. 두 팀 묘한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강등을 3번 당했는데 그중 2번을 대구전 패배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아픔을 2번이나 겪었다고 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대구가 DGB 대구은행파크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광주가 3번의 원정 맞대결이죠.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명한 6대4 시합도 있습니다.
최근 6번의 대결 전체적으로 보면 3승 3패로 팽팽했거든요. 2년 만에 펼쳐진 달빛 더비, 일단 대구부터 상황을 보면 4경기 무패를 달리다 지난 서울전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세징야 공백이 커요. 네. 세징야가 빠진 2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도 못했거든요.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광주전에는 어떻게든 출전 시간을 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조커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날 출전은 쉽지 않겠지만 홍철이 몸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경기 정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대구는 역시 외국인 선수들, 나머지 브라질 선수들의 부진이 좀 계속 걸립니다. 최영 감독이 지난 경기 이례적으로 브라질 선수에게 실망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훈련 태도나 성과는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특히 바셀로스 같은 경우에는 연습에서 진짜 빠르대요. 근데 그 스피드가 경기에서 전혀 안 나와서 좀 실제 경기에 나왔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만큼 지난 경기들과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지난 포항전 끝나고 이례적으로 미팅을 꽤 길게 했다고 해요. 이정현 감독이 미팅을 원래 짧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상대가 광주의 스타일에 지금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광주는 포항을 상대로도 특유의 스타일을 고수했지만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나온 김기동 감독의 지략에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선수들과 좀 으쌰으쌰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답을 찾을지. 대구는 또 스타일상 완전히 내려서 역습 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집 수비에 대한 광주의 답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역시 엄지성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뛰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뛰고 싶어 하는 생각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이 자기는 그 분위기도 좋고 이런 경기장에서 되게 막 스타라서 그런지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정현 감독이 일단 다음 경기까지 왜냐하면 100% 아닌데 시즌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뭐 모르죠. 혹시 또 그 사이에 또 몸이 좀 안 켜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네. 아낄 생각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구는 지난 포항처럼 에드가가 지켜주고 침투로 마무리하는 그 포항은 제카로 그렇게 했잖아요. 네. 아마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이 역할 역시 침투하는 장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고재현 선수. 네, 제격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전 다시 한번 아산이 하겠습니다. 이조열 감독이 아산이랑 길게 면담했대요. 일로 와. 이러고 되게 혼내. 지난 경기 장면을 엄청 지적했는데 네. 본인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이 어떤 각성 효과로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광주 승하겠습니다. 대팍에서 강했던 광주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승하겠습니다. 대구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전술적인 상승 측면에서는 광주가 조금 더 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라운드 프리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많은 관중이 들어서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7라운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